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언장에는 아들들에게는 상가와 땅, 재산 등 수백억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신 은희에게는 낡은 한옥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한옥에서 부모님이 남겨놓은 편지를 읽은 은희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가족들은 은희에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장례도 끝났으니 이제 남겨주신 것들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 은희야. 넌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면 돼. 욕심내지 말고. 그러게요. 사람은 분수껏 살아야죠. 은희 씨, 주는 대로 받는 게 좋을 거예요. 막내딸 은희는 차갑게 쏟아지는 말에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은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억울함을 시원하게 풀어낼 은희 씨의 사이다 이야기, 오늘의 황금극장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장례식은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마당에는 국화향이 은은히 퍼져 있었지만 그 향기마저 쓸쓸함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자식들이 모여들었는데 울음소리는 곳곳에서 들려왔으나 그 속내는 제각각 달라 보였습니다. 첫째 아들 태식은 굳은 얼굴로 상주석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슬픔보다는 피곤함에 가까웠습니다. 큰 며느리 경자는 손님들에게 꾸벅꾸벅 인사를 하면서도 틈만 나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둘째 아들 상철은 술에 취한 듯 붉어진 얼굴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친척들과 짧게 인사만 건넸습니다. 그리고 구석에는 막내딸 은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던 딸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손끝에 힘조차 빠져 흰 국화꽃을 쥔 채 그저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했던 목소리, 손길, 함께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례가 끝나갈 무렵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큰아들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부모님 남기신 거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은 단순한 정리라기보다는 상속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들고 앉아 자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에 따라 상속을 나누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봉투로 쏠렸습니다. 은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남긴 뜻이라면 공평할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차분히 읽어내려가는 순간 분위기는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성수동 상가 일대 전부, 둘째 아들에게 한남동 땅과 창고 전부, 막내딸에게는 고향에 있는 낡은 한옥. 그 한마디에 거실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입가에는 얕은 미소가 번졌고 둘째 아들은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막내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웅웅 울리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왜 나에겐 이것뿐이죠? 부모님께선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던 걸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순간 둘째 상철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넌 저 폐가나 받아서 알아서 살아라. 상가랑 땅은 우리가 지킬 테니.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로 차별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그 진실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먹먹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의 부모님은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병으로 고생하시다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한 달 뒤 뒤따라 가셨습니다.
그렇게 두 분을 한나란시에 떠나보낸 자식들은 이제 남겨진 유산 앞에서 서로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한옥을 보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빠들과의 대화는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딸년이 뭘 안다고 패가나 받아라. 그 말은 가슴을 찌르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그녀는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늦가을의 쓸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별을 베어낸 노는 황량했고 가로수에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버스는 점점 인적이 드문 시골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었던 기억. 장날이면 아버지가 자전거 뒤에 태워주셨던 기억. 그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지만 이번엔 서글픔보다는 따뜻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좁은 비포장길을 걸어 들어가자 멀리서 낡은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서 남기신 한옥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대문은 삐걱거리며 반쯤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담장은 이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오래된 집의 숨결이 드러났습니다. 마당에 발을 들여놓자 어릴 적 뛰어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장독대 옆에서 숨바꼭질하던 모습, 마루에 앉아 수박을 먹던 여름날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먼지와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옥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발걸음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판이 울렸고 창문은 바람에 덜컹거렸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만 한켠에는 부모님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롱, 빛바랜 가족사진,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력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을 김장 준비. 순간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의 일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이 낡은 집 하나만이 내 몫일까? 부모님은 왜 굳이 이곳을 남겨주셨을까?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이상하게도 낯익은 장롱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늘 그 서랍을 잠가두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호기심이 일던 어린 시절, 여긴 어른들만 쓰는 곳이다 하며 단호히 막으셨던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서랍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서랍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잔뜩 묻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두근거림으로 요동쳤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이곳에 무언가를 숨겨두신 건 아닐까? 은희는 서랍의 단단한 자물쇠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끝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서랍을 더듬어 보았지만 열쇠 없이는 쉽게 열리지 않을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방 한켠에는 오래된 이불장이 있었는데 문을 열자 누렇게 빛바랜 솜니불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어머니가 늘 사용하시던 바느질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아직도 굵은 바늘과 색이 바랜 실이 들어 있었고 한쪽에는 바느질하다가 끊긴 천 조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작은 등을 켜놓고 바느질을 하시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바느질 바구니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이번에는 책장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책장은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지만 한 권의 일기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가 헤어져 너덜너덜한 그 책은 아버지가 쓰시던 기록장이었습니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농사일과 집안일에 관한 짧은 기록들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4월 3일 모내기 시작, 5월 12일 막내 시험 합격. 거기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식들을 하나하나 챙기던 부모님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희미하게 번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제일 마음 쓰인다. 꼭 지켜줘야 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빠들이 비웃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딸년이 뭘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글씨 속에는 분명히 자신을 끝까지 걱정하고 아껴주셨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부모님과 세 남매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진 액자의 뒷면이 덧대어진 듯 두꺼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었습니다. 액자를 뒤집어 보니 뒷판 사이에 얇은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분명 누군가의 손길이 닿기를 기다린 듯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님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에게라는 글씨가 첫머리에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신을 위해 남겨두신 진짜 이야기가 지금 막 드러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희의 손은 편지를 쥔 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꺼낸 편지지에는 익숙한 필체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첫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 은희에게. 그 한 줄만으로도 은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걱정해 주시던 부모님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글자를 한 줄 한 줄 따라 읽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너희 곁에 없겠구나. 장례가 끝나고 너는 아마도 혼란스러운 마음일 것이다. 태식이와 상철이는 겉으로는 듬직해 보이지만 욕심이 많은 아이들이다. 그래서 부모로서 늘 걱정이 컸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 건 너였다.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고자 한다. 은희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오빠들의 비아냥거림이 떠올랐습니다. 딸년이 뭘 하겠냐? 팩 하나 받아라. 하지만 부모님의 글씨 속에는 분명히 다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폐가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이 집은 우리 가문의 뿌리이자 너희 삶의 뿌리다. 내가 태어나 처음 걸었던 마루, 내가 웃으며 뛰놀던 마당, 우리가 함께 밥을 나눴던 부엌, 모든 것이 여기에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을 내게 남긴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겠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준비한 또 다른 것이 숨어 있다.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거라. 은희는 손끝으로 글씨를 쓸어내렸습니다. 종이 위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손길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은희야, 흔들리지 말아라. 오빠들이 욕심을 부려도 내가 이 집을 지키면 결국 진실은 드러난다. 우리 마음은 오직 너에게 있다. 마지막 문장은 흐릿하게 번져 있었지만 분명히 읽혔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는 바로 너다. 은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손바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빠들의 비웃음에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부모님의 진심 어린 글씨 앞에서 조금씩 힘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이 단순한 폐가가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주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나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고 지켜낼 거야.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은 은희의 눈빛은 장례식장에서의 흐릿한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이 집에는 뭔가 비밀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은 은희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분명히 남겨주신 숨겨진 것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굳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녀는 편지의 구절을 곱씹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겠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준비한 또 다른 것이 숨어 있다.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거라. 은희는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흔적이 어디엔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선 장롱부터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서랍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고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뭔가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한옥의 부엌은 오래되어 군불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벽에는 검댕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부뚜막 위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솥뚜껑을 열었다가 놀랐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접혀 들어가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열쇠는 추억이 있는 곳에. 은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추억이 있는 곳이라니 어디를 말씀하신 걸까? 그녀는 곧장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숨바꼭질을 하며 장독 뒤에 몸을 숨기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은희는 장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 구석 뒤편에 놓여있던 작은 항아리 뚜껑을 열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헝겊으로 감싸진 작은 열쇠 꾸러미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은희는 두 손으로 그것을 꺼내 들고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쇠의 감촉이 마치 부모님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길을 알려주셨군요.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장롱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조심스레 자물쇠에 꽂고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종이 뭉치와 봉투, 그리고 두툼한 서류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희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봉투에는 큼직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만이 볼 것. 그 순간 그녀는 부모님께서 자신을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해 두셨는지 실감했습니다. 서랍이 열리자 은희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님이 고이 보관해 두신 듯한 물건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두툼한 서류철이었습니다. 바깥쪽에는 중요 문서 은희에게 라는 글씨가 부모님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 땅 문서, 상가 지분 계약서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뜬 은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빠들이 가져간 서류에는 이런 자료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은희는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문서 사이에는 부모님의 친필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유산은 모두 형식일 뿐이다. 진짜 우리가 지켜온 재산은 여기 있다. 욕심 많은 태식이와 상철이에게는 맡길 수 없었다. 은희야, 내가 꼭 지켜다오. 은희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님께서 왜 자신에게 폐가 한옥을 남기셨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낡은 집을 맡기신 게 아니라 이곳을 통해 진짜 유산을 이어받도록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서류철 밑에는 작은 상자도 놓여 있었습니다. 은희가 상자를 열자 오래된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장 옆에는 짧은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도장은 우리 가문을 이어가는 증표다. 내가 이 도장을 사용할 때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은희는 두 손으로 상자를 꼭 쥐었습니다. 부모님의 의지가 생생히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만약 오빠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태식과 상철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 문서들을 빼앗으려 들 것입니다. 은희는 급히 서류와 상자를 다시 정리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적막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씨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믿고 남겨주신 진짜 유산, 그리고 오빠들이 모르는 비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지가 은희 앞에 놓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은희는 서랍 속 문서와 도장을 다시 봉인하듯 정리한 뒤 장롱의 자물쇠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품에 꼭 넣은 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 집을 맡기셨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낡은 집이 아니라 이곳은 부모님의 진심과 재산, 그리고 가문의 뿌리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은희는 한옥에서 홀로 묵었습니다. 바람이 삐걱대는 창호 사이로 스며들어 방은 차갑고 쓸쓸했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희야, 안에 있니? 문 좀 열어봐라. 그 목소리는 태식이었습니다. 옆에는 상철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은희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벌써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은희는 서둘러 서류와 편지를 이불장 안쪽 깊숙이 감춘 뒤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두 오빠의 표정은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와보니까 생각보다 집이 괜찮네. 태식은 마당을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폐가라더니 아직 쓸만하네. 뭔가 숨겨둔 거 아냐? 상철은 희죽 웃으며 은희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태식은 마당을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에 변호사한테 들었어. 상가 계약서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더군. 그동안 우리 몰래 뭘 숨겨온 거냐? 상철이 희죽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러게. 폐가만 받았다더니 알고 보니 내가 진짜 주인이라던데? 그래서 여기 와서 증거 숨기고 있는 거 아냐? 은희는 얼굴이 굳어졌지만 애써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그냥 오래된 집일 뿐이에요.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건 이거 하나잖아요. 은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마루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어릴 때 기억나지 않냐? 아버지가 이 집 장롱을 유난히 아꼈잖아. 그 안에 뭐가 있는 건 아닐까? 순간 은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상철의 말이 바로 장롱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끼셨던 건 그냥 오래된 가구라서 그런 거였죠. 뭐 귀한 게 있겠어요. 하지만 태식의 눈빛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부모님이 남긴 게 이 패가뿐이라고 내가 정말 믿는 거냐? 난 모르겠어. 왠지 너 혼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은희는 순간 대답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무슨 욕심을 부리겠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태식과 상철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별다른 말 없이 돌아갔지만 그들의 뒷모습에는 분명 의심과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비밀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앞으로 오빠들과의 갈등이 더 거세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은희가 마당에서 쌓인 낙엽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태식과 상철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얼굴에 웃음기조차 없었습니다. 은희야, 얘기 좀 하자. 태식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은희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두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이 먼저 나섰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아버지가 왜 내게 이 집을 남겼는지 우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폐가라면 굳이 유언장에 넣을 이유도 없었을 텐데. 뭔가 숨겨둔 게 있지? 은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살던 집이니 저한테 맡기신 거겠죠. 그러자 태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릴 바보로 아느냐? 며칠 전에 왔을 때 내가 뭔가를 감추는 눈빛을 내가 똑똑히 봤다. 내가 우리 몰래 무슨 짓을 꾸미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겠다. 은희가 대답할 틈도 없이 상철은 벌써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서랍과 이불장을 함부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열쇠 있잖아. 서랍도 잠겨 있네. 이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냐? 은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방으로 들어가 상철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빠, 그만두세요. 부모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상철은 은희를 밀치려 하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물건이면 우리 것도 되는 거지. 상속은 다 같이 받은 건데 내가 혼자 움켜쥐겠다는 거냐? 태식도 방 안으로 들어오며 낮게 으르렁대듯 말했습니다. 좋게 말할 때 열어라, 은희야. 이 안에 뭐가 있든 확인하고 나눠야 공평하지 않겠어? 은희는 두 손으로 장롱을 감싸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건 이 집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순간 태식이 은희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눈빛만 봐도 다 알 수 있어. 부모님이 왜 내게 이걸 맡겼는지 우리도 알아야겠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지붕 위에서 쿵 소리가 나더니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적인 침묵 속에서 은희의 눈에서는 두려움과 동시에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 집을 맡기셨는지
이제 더는 숨길 수만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두 오빠에게 진실을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은희는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부모님 뜻을 짓밟는 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어요. 은희의 단호한 외침에 방 안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태식과 상철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더 이상 장롱을 억지로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불만과 의심이 가득 묻어나 있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두겠다. 태식은 낮게 말하며 장롱에서 손을 뗐습니다. 상철은 씩 웃으며 비꼬듯 덧붙였습니다. 은희야, 내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든 다 들통나게 돼 있어. 우리라고 바보가 아니거든. 그들은 그렇게 말한 뒤 마당을 천천히 나섰습니다. 은희는 두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들이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놓이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은희는 한옥 안에서 불을 끄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장롱 속에 숨겨둔 서류와 도장, 그리고 부모님의 편지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창호를 흔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뒤 은희는 마을 장터에 나갔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시장 사람들 틈 사이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얼핏 스쳐간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자 상철이 담배를 피우며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시선을 돌리자마자 그는 황급히 외면했지만 은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감시하고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는 태식이 마을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희를 발견하자마자 싱긋 웃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탐욕스러운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집은 잘 지키고 있지? 혹시 무슨 문제 있으면 우리한테 말해라. 괜히 혼자 감추다가 더 곤란해지면 안 되잖아. 태식은 의미심장하게 말을 던지고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떠나갔습니다. 은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오빠들이 단순히 의심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묘하게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은희는 부모님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이 집을 지키면 결국 진실은 드러난다. 그 문장을 읽으며 은희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래, 두렵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어. 부모님의 뜻을 반드시 밝혀내야 해. 그녀는 촛불을 켠 채 서류와 도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오빠들과 마주해야 할 날이 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호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이 지붕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처럼 들려왔습니다. 오빠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마음을 가다듬고 장롱 앞에 다시 섰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서류와 도장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은행 통장과 땅 문서, 상가 지분 계약서만 보았지만 혹시 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철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순간 은희는 한쪽 속지 사이에 얇은 봉투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작은 크기였고 겉면에는 단 4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주인. 은희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한 장의 손편지와 함께 오래된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야, 우리가 가진 재산은 대부분 내 오빠들 앞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에는 허점이 있다. 진짜 권리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온 이 한옥과 연결되어 있다. 내 오빠들이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 집이 바로 열쇠다. 은희는 편지를 꼭 쥔 채 눈을 굴려 계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10여 년 전 작성된 상가 소유권 포함 모든 재산의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계약서의 공동 명의자란에 부모님 생전에 이미 아버지와 함께 은희의 이름이 함께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은희는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계약서 하단에는 아버지의 친필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빠들이 탐욕을 부리면 은희가 이 계약서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진짜 주인은 은희다. 그 순간 은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들의 비웃음과 차별 속에서도 부모님은 끝까지 자신을 믿고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이 계약서를 오빠들이 알게 된다면 태식과 상철은 분명히 이 문서를 빼앗으려 들 것입니다. 은희는 촛불을 끄기 전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장롱 깊숙한 곳에 감췄습니다. 방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결정적 단서가 드디어 드러났고 이제 그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지 고민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희는 마루에 앉아 부모님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기와 위로 비치고 있었지만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주인은 은희다. 그 한 줄이 은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지 고민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문이 또다시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은희야, 우리 좀 보자. 태식과 상철이 또다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한층 더 날카로웠습니다. 옆에는 태식 오빠의 와이프인 경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경자는 곱게 화장한 얼굴에 싸늘한 미소를 띤 채 은희를 훑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말할 때도 되지 않았니? 태식이 마루에 걸터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봤어. 부모님 재산이 다 우리 앞으로만 되어 있을 리가 없어. 분명히 내 몫으로 남겨둔 게 있을 거다. 은희의 손끝이 달아올랐습니다. 오빠들이 이미 뭔가를 알아차린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정말이에요. 저한테는 이 집 하나뿐이에요. 상철은 비웃듯 웃으며 방안을 훑었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서 서류철을 본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은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상철의 눈빛은 매섭게 번뜩였고 경자마저 입꼬리를 올리며 은희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은희 씨, 괜히 혼자 움켜쥐려다가 고생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랑 나눠야지. 세상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태식은 조용히 다가와 은희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오빠로서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그 문서 있으면 내놔라. 안 그러면 우리도 방법을 달리 써야겠다. 은희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위협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지키면 진실은 드러난다. 은희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니까요.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건 이 집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자 상철은 방으로 들어가 장롱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며 씩 웃었습니다.
여기만 열면 다 알 수 있겠네. 은희야, 내가 열어줄래? 아니면 우리가 강제로 열어야겠어? 은희는 두 팔을 벌려 장롱 앞을 막아섰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부모님 뜻을 욕되게 하는 건 절대 용납 못해요. 오빠들이 정말 피를 나눈 가족이라면 제발 그만하세요. 태식과 상철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경자는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웃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장롱을 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지만 그들의 표정은 분명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은희는 그들이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거야. 며칠 동안 집은 고요했지만 은희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태식과 상철, 그리고 경자의 눈빛 속에 담긴 결심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협박으로 끝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더 큰 수를 쓸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희 앞으로 낯선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법원에서 보낸 상속 분쟁 관련 소송 제기 통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식과 상철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 은희가 부모 유산에 대해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며 한옥 이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순간 은희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단순한 형제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법정 싸움으로 번지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태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은희야, 내가 뭔가 감추는 거 다 안다.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자. 내가 숨기고 있는 게 없으면 깨끗이 밝히면 되잖아.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부모님이 남기신 건 이 집뿐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왜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태식은 비웃음만 흘렸습니다. 내 눈빛만 봐도 다 알 수 있어. 법정에 가면 진실이 드러나겠지. 그때 내가 얼마나 초라해질지 두고 보자. 전화를 끊은 뒤 은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부모님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이 집을 지키면 결국 진실은 드러난다. 그녀는 서류와 도장을 꺼내어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상가 공동명의 계약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최후의 무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법정이라면 법정에서 싸우겠어. 부모님 뜻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녀는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의 편지, 숨겨진 서류, 공동명의 계약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놀란 눈빛으로 문서들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 씨,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계약서 하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 두셨군요. 그 순간 은희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흔적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크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법원 안은 무겁고도 냉랭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쪽 자리에 앉은 가족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방청석에는 먼 친척들과 이웃들이 몰려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식과 상철은 자신감 넘친 표정으로 앉았고 옆에는 경자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은희는 다소 초조해 보였지만
곁에 앉은 변호사의 차분한 눈빛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태식의 변호사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은희는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중요한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은 아들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건만 피고는 의도적으로 숨겨둔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은희는 주먹을 꼭 쥐었지만 곧 자신의 변호사가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단 한 번도 유산을 독차지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인께서 생전에 남겨둔 진실을 지켜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시다시피 성수동 상가는 원래 고인과 피고, 은희의 공동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이 사실을 숨기고 마치 모든 재산이 아들들에게만 상속된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은희 씨 이름이 공동 명의자로 올라와 있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주장은 상당히 왜곡된 것이군요. 태식은 순간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오래전에 형식적으로 올린 이름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해주신 거지 실제로는 우리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희의 변호사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증거가 더 있습니다. 원고 측은 유언장 낭독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고 은희 씨의 이름이 빠진 것처럼 꾸몄습니다. 즉, 원고들이 변호사와 함께 짜고 은희 씨에게는 패가 한 억만 주게끔 왜곡한 것입니다. 법정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친척들과 방청객들 사이에서 아니, 그럼 은희를 속였단 말이야?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단호히 손을 들어 소란을 멈추게 하며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은희 씨 역시 명백한 공동 소유자입니다. 원고 측이 유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 이는 심각한 불효이자 불법입니다. 순간 태식과 상철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푹 숙이며 더는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은희의 변호사는 준비해온 부모님의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편지에는 또박또박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주인은 은희다. 욕심 많은 아들들에게는 맡길 수 없어. 반드시 은희가 지켜야 한다. 은희는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고개를 곧게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는 바로 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상가와 땅의 상속 문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은희 씨의 권리는 분명히 인정됩니다. 피고가 불법적으로 은폐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은희는 그제야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었습니다.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뜻이 세상 앞에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자 태식과 상철은 점점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조차 준비해 온 주장이 은희 측 증거 앞에서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부모님의 편지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태식 씨, 상철 씨, 두 분은 이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태식은 잠시 머뭇거리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오래전에 본 적은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그저 형식적으로 작성하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 아들들에게 상속하시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상철이 성급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맞습니다. 은희는 부모님을 돌본 건 맞지만 돈을 관리할 능력도 없는 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들의 말은 오히려 스스로의 탐욕을 드러내는 꼴이 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비난의 수군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모님 뜻을 이렇게 짓밟다니 하는 한숨들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정리했습니다. 고인의 편지와 계약서, 그리고 유언장을 종합해 볼 때 원고 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원고들이 유산을 독차지하려 한 의도가 더 뚜렷합니다. 순간 태식은 얼굴이 벌개지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 많은 재산을 딸 하나에게 몰아주는 게 말이 됩니까? 재판장은 단호하게 손을 내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상속의 기본 원칙입니다. 고인이 남긴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불복한다면 그 자체가 불효입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은 술렁였고 방청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은희는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똑바로 오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빠들, 부모님께서 정말 원하신 게 뭔지 이제라도 생각해 주세요.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롭게 태식과 상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피고 은희의 소유권은 유효하게 인정되며 원고 측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그 순간 은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의 뜻이 세상 앞에 올곧게 드러났고 오빠들의 탐욕은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는 은희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억울함이나 두려움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뜻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는 안도감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반대로 태식과 상철, 그리고 경자의 얼굴은 침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들려온 수군거림은 그들의 탐욕을 꾸짖는 듯 했습니다. 결국 두 오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은희는 한옥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기와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바람은 장독대 사이를 스치며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편지를 다시 꺼내어 조용히 읽었습니다. 은희야, 우리가 믿는 이는 바로 너다. 이 집을 지켜라. 그리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거라. 은희는 눈가를 적시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이 집과 부모님의 뜻을 지켜낼게요. 그녀는 장롱 속 서류와 도장을 다시 단단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남겨주신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은희는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낡아 무너져가던 한옥을 조금씩 수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벽을 새로 발라내고 기와를 다시 얹고 잡초로 뒤덮인 마당을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지켜보며 하나둘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옛집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걸 보니 우리 동네가 밝아지는 것 같네요. 사람들의 말에 은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국화 화분이 놓였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된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희의 결심이 깃든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질녘 붉은 노을 아래에서 은희는 마루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이제는 저도 제 몫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부모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우리 은희야.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은희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이 아닌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은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되지만 진심은 결국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이겨냅니다. 오늘 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사이다 같은 통쾌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